건강 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유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윤희영입니다. 먹는 것이 곧 내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가 그만큼 건강한 삶을 위해서 중요한데요. 요즘에는 식습관의 변화로 인해서 염증성 장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해요. 맞습니다. 이 소아나 청소년기에 염증성 장 질환에 걸리게 되면 성장이나 2차 성징이 있어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함께 알아볼 주제, 바로 소아 염증성 장 질환입니다. 장에 발생하는 원인 불명의 만성염증, 염증성 장질환. 만성질환인 만큼 호전과 재발을 반복하는데 최근 들어 소아 청소년 환자가 크게 늘면서 부모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소아염증성 장질환은 만성염증의 재발과 간해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질환을 말합니다. 질환에는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을 포함합니다. 만 20세 미만의 소아 청소년 환자가 전체 염증성 장질환의 약 25%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발병 연령대가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 아직까지 염증성 장질환의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오늘 TV 주치에서는 소아 염증성 장질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 을지대학교 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주영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주제가 소아 염증성 장 질환인데요. 사실 소아나 청소년기에는 학업 스트레스가 요새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복통이라든지 이런 신경성 배탈이 잘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아 청소년기가 18세 전까지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남유식 아나운서도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질환을 좀 알았을 것 같은데. 불과 몇 년 전이긴 한데 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는 좀 이렇게 저도 배탈이 나거나 긴장을 네. 해서 복통을 느끼는 경우는 많았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증상들이 너무나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고 병원에 방문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좀 어떤가요? 네, 실질적으로 염증성 장 질환은 단순히 복통만 있지는 않습니다. 동반 증상들이 어떤 거가 있는지도 중요한데요. 복통과 설사, 혈변, 또 밤에 자다가 깨는 야간통, 그리고 또 소아에선 특징적으로 성장 지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체중이라든지 키가 잘 크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 염증성 장 질환을 좀 의심을 해서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단순히 배가 좀 아프다고 해서 소아 염증성 장 질환으로 진단이 내려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럼 어떤 질환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소아 염증성 장 질환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장에 생긴 염증이 낫지 않고 6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만성화되는 질환을 얘기하고요. 그 종류에는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네. 단순히 기간으로 봤을 때 6개월 이상 만성화되는 질환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크게 나눠봤을 때 이 갈래로 봤을 때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으로 나뉘거든요. 이 차이점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크론병은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위장관 전체 어디든 침범이 가능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입의 증상이 심한 경우도 있고 네. 항문만 병변이 생겨서 오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런 원인 불명의 염증이 점막에서부터 장막까지 이렇게 깊게 침범하기 때문에 염증의 깊이가 좀 깊습니다. 네, 그리고 입에 생길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입에 생긴 구내염처럼 생기는 건가요? 네, 처음에 엄마들이 대부분 얘는 입이 잘 헐어요. 구내염이 좀 자주 생겨요인데 우리가 아는 구내염보다 더 깊고 크기 때문에 네. 그거를 이제 아프터성 궤양이라고 부르고 잘 낫지 않고 반복되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궤양성 대장염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항문 쪽에서 가까운 부분, 직장을 지나는 대장 쪽에 많이 생기는데 또 연속적으로 병변이 있고 점막과 점막 하층에 얇게 침범하기 때문에 주로 혈변이 주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네, 나타나는 부위의 범위가 크게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른들이 느끼는 이 성인 염증성 장 질환과의 차이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소아 염증성 장 질환의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소아 염증성 장 질환의 원인은 저희가 흔히 요즘 서구화된 식사,
생활 습관이 변화가 되었고 네. 그리고 또한 유전적인 인자도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릴 때부터 뭐 저희들 예전에는 뭐 흙도 많이 가지고 놀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균에 노출되고 면역력을 획득하는 과정들을 계속 지나가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요즘 너무 사회가 깨끗해지다 보니까 장내 면역이 약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면역 기능에 장애가 생기면서 만성염증이 반복적으로 발생해서 그거를 회복하지 못하는 단계에 이뤘을 때 크론병이나 이제 궤양성 대장염이라고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네. 이 장내 면역이 약해진다고 했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장염에 안 걸리면 오히려 면역이 더 좋아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어릴 때 이제 뭐 저희가 처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가면은 감기를 조금씩 앓고 네. 지나가면서 스스로 그런 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면역력을 획득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장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노출되는 균이나 바이러스에서 자연스럽게 노출됐을 때 면역력을 획득하고 항체 항원 반응에 의해서 좋아지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너무 깨끗한 생활이나 뭐 소거화된 식사 같은 것들에 인해서 실질적으로 커서 네. 좀 심한 염증 반응이 있었을 때 스스로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자기 몸을 자기가 계속 손상되게 하는 자가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서 염증이 만성적으로 되면서 회복되지 못하는 게 이제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 염증성 장 질환이 발생하는 부위도 굉장히 다양할 것 같거든요. 아까 뭐 위부터 항문까지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네. 발생 범위도 좀 짚어주실까요? 크론병 같은 경우는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모든 소화기관을 침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식도, 위, 뭐 십이지장, 소장, 대장, 직장 어느 부위든 다 발생할 수 있는데 주로 소화에서는 회장을 침범한 소장, 대장 부위에 많이 생기고요. 궤양성 대장염은 직장과 대장만 침범하고 그 이상을 침범하는 경우는 궤양성 대장염이라고 진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도 궤양성 대장염이라고 분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크론병 같은 경우에는 장질환이라고 해가지고 장에만 생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범위가 굉장히 넓네요. 네. 위부터 항문까지 전반에 네, 걸쳐서.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원인 중에 하나를 서구화된 식습관이라고 하셨는데 뭐 진짜 과거에 비해서 현재 저희가 너무 패스트푸드도 많이 먹고 예. 저도 하루에 한 2번 정도는 먹거든요. 그렇게나 많이요? 평균 2번 정도? 네, 2번 정도 먹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좀 유병률도 많이 높아졌을 것 같아요. 네, 이 유병률은 사실 성인 포함된 유병률이고요. 소아를 봤을 때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서 실질적으로 성인기에 궤양성 대장염이 많다 보니까 전체적인 환자 수 자체는 궤양성 대장염이 많지만 소아 포함한 크론병도 지금 2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 네. 상태입니다. 또 연령대별로도 좀 추이가 다르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 사실 10살 이전에 나타나는 경우는 아주 드물긴 한데 네. 그래도 증상이 좀 심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병원 방문해서 꼭 진찰을 받으셔야 되고요. 보통은 10살에서 19살 나이에 소아에서 발병률이 가장 높고요. 실질적인 유병률은 20, 30대 젊은 분들에서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의 유병률이 가장 높습니다. 근데 소아청소년 후반기부터 유병률이 올라가는 거는 맞습니다. 저 어떤 기사를 보니까 요새 뭐 MZ병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20, 30대가 아무래도 이런 패스트푸드라든지 서구화된 식습관이 많이 찾죠.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크론병에 조금 더 취약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네. 이제 사실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은 쌓여서 병이 이제 생기는 경우도 있고 환경적인 유전적인 요인도 서서히 증상이 발생하고 이게 만성염증이다 보니까 네. 결국 그 염증 반응이 쌓여서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가 아무래도 10대 후반에서 20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실제로 이 표를 보면요. 40대 이상 같은 경우에는 궤양성 대장염의 발병 환자가 더 많은데 연령이 낮아질수록 크론병의 발병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거를 알 수 있거든요. 이 진료를 보시면서도 이 소아 염증성 장질환으로 오는 환자들이 많은 걸 체감하시나요? 네. 실질적으로 크론병 환자가 좀 더 비율이 소아는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체중이 잘 먹는데 어머님들이 얘기하실 때 잘 먹는데 체중이 잘 늘지 않아요. 네. 라고 표현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 특히 사춘기가 되다 보면 학생들이 아무래도 엄마한테 얘기를 잘 안 하다 보니까 그렇죠. 본인은 불편한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어머님은 이제 최근에 아셨다라고 네. 하는 경우도 많아서 진단이 조금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5년간 진료비 포함 환자 수 자체도 계속적으로 네.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최근 10년간의 진료 추이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실질적으로 전체 크론병의 진료비가 좀 더 높은 이유는 크론병 자체가 중증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고 네. 개양성 대장염은 아까도 범위를 보셨다시피 항문이나 직장 쪽 근접하게 침범돼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치료하는 약물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먹는 약이나 뭐 항문에 넣는 약물로 조절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크론병 같은 경우는 침범하는 범위도 넓고 좀 네. 깊게 침범하다 보니까 치료 약제가 계속 단계가 올라가서 진료비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단순히 잘 먹는데 설사를 자주 하고 키가 잘 크지 않는다. 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일 것 같거든요. 나타나는 증상들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염증성 장질환과 크론병의 공통적인 증상은 사실 설사와 복통이 주 증상이긴 합니다. 근데 약간 다른 게 크론병 같은 경우는 그런 기본적인 증상에 체중이 늘지 않는 경우가 거의 80% 아니면 체중이 평상시보다 10% 이상 빠졌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네. 또 특징적으로 항문 쪽 침범을 하다 보니까 항문에서 뭐가 묻어 나와요. 항문에서 피가 자주 나요. 이런 염증이 자주 생겨요. 이래서 외과를 방문하고 오시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개양성 대장염 같은 경우는 이제 항문이랑 직장 쪽 가까운 부분에 얕게 침범하는 염증이기 때문에 네. 특징적으로 혈변이 주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초반에는 그냥 장염이나 뭐 치질로 인해서 뭐 조금씩 피가 비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혈병량이 계속적으로 많아지고 변을 보고 나서 또 화장실을 급하게 가고 싶은 네. 그런 느낌, 그다음에 변을 보고 나서도 생기는 불편감 이런 것들이 계속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이 공통적으로는 설사, 복통이 동반되는 건데 아이들에게 소화기에 발병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크론병이 성인과 가장 큰 차이점은 사실 키 성장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성인기에 발병되시는 분들은 이미 성장이 다 멈춘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성인 키를 유지하시고 그냥 체중 감소나 복통 정도 있을 수 있는데 소아는 이제 영양 상태가 잘 유지가 돼야지 키도 크고 몸무게도 크는데 우선은 체중이 안 느니까 네. 영양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본인이 다다를 수 있는 키에 이루지 못해서 저신장이 유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증상 아닌 열이 난다던가 또 혈변이나 이런 설사 때문에 빈혈이 생긴다던가 또 특징적으로 어떤 친구들은 뭐 무릎이 아파요, 뭐 발목이 아파요 이런 관절통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사춘기에 발병되는 경우는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생리를 할 때가 됐는데 생리를 안 합니다. 이런 식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성인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은 소아 염증성 장 질환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 환자들을 만나보고 진단 방법과 치료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염증성 장질환이란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을 포함한 소화관에 생기는 만성 염증성 질환을 말한다. 그 가운데 크론병은 입부터 항문에 이르는 위장관 부위에 생기는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염증이 모든 층을 침범하는 것이 특징인데 문제는 크론병 환자의 꾸준한 증가와 함께 소아 환자의 비중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오늘 아이 어디가 불편해서 내원하셨나요? 설사와 복통이 한 달 전부터 이어지고 있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배가 아픈 거 외에 밤에 아파서 잠에서 깨거나 다른 증상이 있을까요? 아기가 자꾸 배가 아프다고 하면서 자주 깨고요. 그다음에 설사가 자꾸 이어지고 있어요. 다른 증상이 또 있을까요? 항문에 치질 같은 염증이 생기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기가 잘 먹고 있는데 몸무게가 잘 늘지 않아요.
크론병의 가장 흔한 증상은 설사와 복통, 열, 그리고 체중 감소다. 이외에 관절염이나 발진 등 전신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호전과 재발을 반복하는 희귀 난치성 질환이다. 이 환자는 만성적인 설사와 복통 그리고 체중 감소도 동반되어 있었고 내시경과 MRI가 혈액 검사 등을 모두 종합해 봤을 때 크론병에 합당합니다. 크론병 같은 경우는 항염증제 치료 및 적극적인 영양 보조 식품을 같이 먹어줌으로써 증상 관해를 이뤄서 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크론병은 유전적 요인과 면역학적 요인, 그리고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2000년대 이후 크론병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어 서구화된 식습관도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데 특히 소아 크론병 환자는 설사와 염증, 식욕부진 등으로 영양 흡수가 충분치 않아 성장 부진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오늘 아이가 어디가 불편해서 내원하셨나요? 아이가 이제 배가 자주 아프다고 하는데 이제 변에서도 혈변이 보여가지고 이렇게 방문하게 됐습니다. 아이가 배 아프고 설사하는 거 외에 혹시 다른 불편함을 호소한 적이 있을까요? 무릎도 자주 아프다고 해가지고 정형외과 진료도 한번 받았습니다. 혹시 가족분들 중에 비슷한 증상으로 진단을 받거나 치료 중이신 분이 있으실까요? 제가 궤양성 대장염으로 지금 치료를 받고 있어요. 소아 염증성 장질환 중 하나인 궤양성 대장염은 직장과 대장에만 국한해 나타나는 염증이 특징이다. 복통과 설사, 혈변이 대표적인 증상으로 평생토록 지속되면서 염증과 궤양이 재발하는 병이다. 이 아이는 궤양성 대장염의 가족력을 가진 아이로서 혈변을 동반한 설사가 한 달 이상 지속되어 있었고 내시경 소견으로서도 궤양성 대장염에 합당하였습니다. 궤양성 대장염 같은 경우는 치료가 늦어지게 될 경우에 대장암의 위험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하나도 적극적인 항염증제 치료를 하여 관해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 내시경으로 점막 관해가 왔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소아 염증성 장질환의 경우 특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성장 장애를 막는 것이다. 소아 염증성 장질환은 조기 발견을 통해 적절한 약물 치료와 식이 치료로 점막의 관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스테로이드 제제는 염증성 장질환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키 성장을 방해할 수 있어 사용량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염증성 장질환 중 특히 크론병 같은 경우는 전층을 침범하는 염증이기 때문에 음식을 먹더라도 흡수 장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저체중을 유발할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저신장까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반복될 경우에 외래를 내원하셔서 검사 후에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한 질환이라고 하겠습니다. 소아 염증성 장질환은 꾸준한 치료를 통해 성장 장애나 영양 결핍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영양 보충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염증성 장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엔 가볍게 넘기지 말고 제때 치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성장 장애를 부르는 염증성 장질환 관심으로 극복할 수 있다. 네,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소아 염증성 장 질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은 아무래도 이제 병원에 계시다 보니까 소아 환자들을 좀 많이 보시잖아요. 좀 가장 어렸던 환아는 몇 세 정도였는지도 궁금하네요. 사실 이제 보통의 나이는 10대 중후반인 경우가 많지만 정말 어린아이들은 안타깝게도 뭐 1살 이전에 진단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지금 얘기하는 부분과 완전 달라서 치료하는 방법도 다르고 유전적인 변이에 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골수 이식을 받는다던가 그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보통 10대 후반이 많다고 10대 생각하시면 후반.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소아청소년기가 18세라고 하셨으니까 그럼 넘어가면 이제 일반 내과로 넘어가게 되는 건가요? 네, 저희가 이제 그런 경우는 뭐 환자들한테는 이제 소아과 졸업하고 내과로 갈게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보통 대학교 뭐 1학년, 2학년 때까지 소아과를 다니는 경우가 있고요. 좀 원하면 좀 더 다니기도 하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좀 빨리 내과가 필요한 경우는 내과로 이행해서 내과 교수님께 전과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게 좀 어린 나이부터 뭐 크론병이라든지 궤양성 대장염이 오랜 시간 좀 지속되다 보면 합병증도 무시를 못할 것 같거든요.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실질적으로 크론병 같은 경우는 점막을 깊게 침범하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염증만 생기는 게 아니라 깊게 들어가서 농량이 생기고 누공이라 그래서 길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장과 장에 이어지는 새길이 생긴다던가 그래서 염증이 반복되고 그게 좀 심하게 피부 바깥으로 나와서 밖으로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 항문의 농량이 사실 일상생활에 할 때 가장 불편합니다. 예. 그냥 안쪽으로 생긴 농량은 사실 통증이 있고 바깥 이렇게 피부 바깥으로 생기는 이런 새길 같은 경우는 염증이 새어나와서 농처럼 계속 나오기 때문에 뭐 팬티에 묻는다던가 네. 이러면서 일상생활이 좀 불편하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장 폐색이나 협장 같은 경우가 정말 심해져서 그런 경우는 뭐 구토를 한다던가 복통이 심해져서 이런 경우는 사실 좀 드물지만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성인들도 사실 이렇게 염증이 생기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불편하죠. 소아가 이런 질환을 겪는다고 하니까 이야기를 들을수록 마음이 너무 아픈데요. 어쨌든 이 소아에 있어서 가장 악영향 중에 하나가 영양 손실이 아닐까 싶어요. 네. 좀 진단을 빨리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을 가장 먼저 좀 체크를 해보실까요? 실질적으로 이제 환자들이 호소하는 임상 증상도 중요하고요. 가거력이나 가족력 을 통해서 우선은 신체 진찰을 합니다. 그리고 혈액 검사하고 대변 검사에서는 요즘 염증도를 보는 칼프로텍틴이라고 하는 네. 그런 검사들도 잘 개발이 돼 있어서 그 검사로 수치를 보고 거기서 정말 크론병이 의심이 되면 이제 내시경을 시행합니다. 내시경을 해서 염증이 관찰되면 그 부위 조직 검사를 하고 또 전체적으로 다른 부위에 이상이 있는지 보기 위해서 CT나 MRI라든지 초음파 검사를 해서 종합적으로 진단을 내리게 되겠습니다. 네. 뭐 상부내시경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 식도나 위쪽을 먼저 검사를 하는 건가요? 하고 하부로 내려가는 건가요? 보통은 진정이라고 해서 재워서 검사를 하다 보니까 한 번에 의심이 될 경우에는 네. 위랑 식도를 보는 상부, 그 다음에 하부는 이제 대장이랑 소장 입구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 번에 다 같이 검사를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좀 캡슐도 너무 궁금한데 캡슐은 뭐 조영제를 먹는 건가요? 어떤? 사실 캡슐 내시경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이제 알약처럼 생겼는데 알약보다는 조금 더 큽니다.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되는 사이즈의 앞쪽에 보면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소장을 볼 수 있는 경우는 네. CT, MRI 말고는 내시경으로 소장을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소장 크론병을 감별하기가 가장 어렵기 때문에 개발된 기술이라고 보이고요. 이렇게 캡슐처럼 꿀꺽 삼키면 쭉 식도를 통해서 항문까지 사진을 찍어줍니다. 이제 보통 CT나 이런 걸 통해서 장폐세나 이런 게 없는지 확인하고 먹는 검사를 합니다. 네. 이렇게 내시경적 검사를 좀 받아볼 텐데 그럼 크론병에 있어서 내시경적 소견도 한번 좀 사진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크론병은 사진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궤양이 엄청 깊고 하얗게 염증이 생기면서 점막이 손상이 되는 네. 아프타성 궤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프타성 궤양은 사실 이거를 발견하신 분의
성함이시군요. 네, 그렇긴 한데 궤양이 아주 깊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점막 하층 이상을 침범하는 궤양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약간 굴처럼 이렇게 종축성, 그러니까 일자로 쭉 염증이 생겨서 깊게 파이다 보니까 양측으로 계속 생기다 보니까 정상 점막이 이렇게 튀어나와서 보이는 조약돌 모양처럼 그래서 보인다 그래서 저희가 조약돌 모양의 염증이 관찰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비연속적인 병변이라는 거는 이렇게 염증이 있다가 또 어느 순간 보면 염증이 아예 없어요. 사라져요? 네, 괜찮다가 또 염증이 있다가 이런 식으로 병변이 있는 부위는 심한데 없는 부위는 또 정상 병변을 보이는 경우도 있어서 이게 특징이고요. 또 그거랑 오히려 반대로 궤양성 대장염은 이렇게 점막 침범이 얕아 보니까 그냥 봤을 때는 빨갛게 점막에 부어 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고 건드리면 피가 날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이제 점막 취약성을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혈관들이나 주변이 다 부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강한 점막은 혈관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혈관이 전혀 보이지가 않고 그냥 빨갛게 보이는 게 특징인 표재성 궤양을 얘기하고요. 조금 깊은 부위는 조금 이렇게 깊게 파여 있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빨갛게 부어 있는 점막의 특징이고 연속적 병변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항문해성, 직장, 대장 초입까지 보이고 그 이상이 정상이면은 그게 거기가 병변이 끝인 거고요. 크론병은 있다 없다 하기 때문에 두 가지 차이점에 내시경적 소견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확실합니다. 근데 이제 좀 드물게 두 개를 감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는 좀 추가적으로 CT, MRI나 아까처럼 뭐 캡슐 내시경을 한다든지 해서 종합 조직 검사 다 해서 진단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진단을 위해서 크론병과 대장성 궤양염의 내시경 소견을 살펴봤는데요. 좀 더 정밀한 진단을 위해서는 이 조직 검사도 시행이 될 텐데 이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핑크빛을 띠는 혈관에서 조직 검사를 할 경우에는 이렇게 파괴되지 않는 이런 조직들이 선명하게 관찰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크론병인데 크론병 환자에서는 조직 검사를 했을 경우에 이렇게 걸락성이라 그래서 이렇게 뭉쳐있는 염증들이 관찰이 되고 있는데 비걸락성인 경우는 이제 크론병, 걸락성인 경우에는 결핵에 의한 장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궤양성 대장염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거 선화라고 하는 이제 크립트라고 하는 이런 깊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다 깨지면서 그 부분에 염증들이 생기기 때문에 확실히 이 두 개 그림을 봤을 때 차이점이 있고 병리하시는 교수님이 그 부분 소견을 주시면 저희가 진단을 하게 됩니다. 네. 저희가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발생 부위에 따라서 명칭도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이 염증성 장 질환 역시 발생 부위에 따라 좀 달라지나요? 네. 크론병 같은 경우나 궤양성 대장염 모두 다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서 부르는 명칭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크론병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생기는 부위가 회장이랑 대장 초입이기 때문에 크론회 대장염 이 사실 유병률이 가장 높고요. 그리고 대장만 침범하는 경우는 크론 대장염. 아까도 말씀드렸지 좀 깊게 들어가서 누공이 생기는 경우는 누공성 크론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궤양성 대장염 병우는 직장 쪽만 침범하는 경우는 직장성의 궤양성 대장염이라고 하고 좌측만 침범하는 경우는 다측 대장염, 전체를 다 침범하는 경우는 강범위 대장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제가 좀 기사를 보니까요. 아까도 뭐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이제 소아의 경우에는 크론병이 가장 많이 걸린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크론회 대장염 이게 소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라는 기사를 본 것 같아요. 이게 좀 맞는 이야기일까요? 네, 소장의 그 초입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회맹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저희가 회장을 내시경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쪽에서 대장으로 넘어가는 부위에서 가장 염증이 많이 생기고 또 그 부위가 중요한 이유는 저희 필수 영양소들이 흡수가 가장 많이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염증이 생기다 보니까 뭐 빈혈도 오고 영양소 흡수가 잘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지금도 계속 이야기해 주시지만 진짜 소아와 성인의 차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영양 손실이 아닐까 싶은데요. 소아와 성인에 있어서 염증성 장질환의 차이를 조금만 더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소아청소년 시기에 궤양성 대장염보다 한 3-4배 정도 유병률이 크론병이 더 많고요. 안타깝게도 성인에 비해서 중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침범 부위도 넓고 병변도 좀 심하게 진행돼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서 합병증이 종종 유발되고요. 그 빠른 진행 속도랑 누공, 협착 등이 생기면서 생기는 증상, 또 장애 증상이라 그래서 관절에 증상이 생긴다던가 항문에 염증이 생겨서 내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동아시아 쪽에서 유독 항문 쪽에 네. 병변이 많은 게 특징이고요. 궤양성 대장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성인기에 진단되는 그 유병률 높은 환자분들은 직장의 침범이 주로 많은데 소아 시기에는 진단될 때 전체적으로 대장을 다 침범하는 전체 대장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발병하면은 아무래도 오래 앓게 되잖아요. 뭐 10대에 진단돼도 20대, 30대만 돼도 10년 유병률을 나타나는데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발생한 횟수에 따라서 암 발생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 뭐 체중 감소나 키 성장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크론병 환자에서도 많이 있고요. 궤양성 대장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통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식사를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그래서 도대체 치료법이 뭔데? 라고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가장 처음에는 뭐 약물적인 요법부터 사용을 좀 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크론병 같은 경우 이제 활성도를 보는 점수 체계가 있습니다. 그 점수 체계에 따라서 경증, 중등증, 중증으로 나뉘는데 초기 1단계는 이제 항염증제라고 하는 약물로 먼저 해보고요. 그렇게 하고 증상 호전이 없으면 면역 억제제 투여를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도 계속적인 복통, 설사, 증상 관해가 없는 경우 생물학적 제제라고 하는 그 주사 제제를 사용합니다. 실질적으로 개인마다 치료 약제나 종류는 다를 수는 있고요. 점막의 관해를 유도해서 실질적으로 소아에게 정상적인 체중과 키를 도달하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크론병 같은 경우는 완전 경장 영양이라고 해서 아까처럼 깊은 궤양이 있는 경우는 어떤 음식을 먹어도 흡수가 거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들을 위한 음식 제공이 보건소에서 무료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보통 중증 크론병 같은 경우는 한 8주간 그 음료를 먹으면서 체중이 도달되도록 도움을 주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항염증제, 스테로이드를 초반에 같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절이 안 되면 이제 면역 억제제 투여가 들어가고 그 부분도 안 되면 이제 주사제인 생물학적 제제를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수술은 거의 요즘은 하진 않습니다. 배제되고 있고 크론병 같은 경우는 수술하고 잘라낸 부위에 또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최대한 수술하지 않고 약제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치료의 목표입니다. 아까 완전 경장 영양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영양식인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사실 우리가 흔히 영양소라고 하면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것을 우리가 필수 영양소라고 하는데 그 부분들이 다 함축이 돼 있어서 한 포를 보통 500ml 물에 탈 경우에 한 450칼로리 이상의 칼로리를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액상으로 먹는 거다 보니까 먹기도 좀 편하긴 합니다. 근데 애들에 따라서는 맛이 없다라고 표현을 해서 맛이 어때요? 안 먹어봐서 약간 밍밍할까요? 어떤 맛이 나는지. 저희가 사실 이게 이제 수입이긴 한데 많이 개발은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오렌지 자몽향이라고 할까요? 좀 약간 과일. 네, 과일향을 첨가한 부분이 있고 정말 그게 힘든 경우는 저희가 이제 보통 광급식 하시는 환자분들이 먹는 그런 보충 음료를 그런 거는 약간 두유 맛이 나기는 해서 정말 엘리멘탈이라는 경장식을 못 먹는 친구들에 한해서는 그런 걸로 바꿔서 먹기도 합니다. 네.
그럼 여러 가지 이제 치료 과정들을 통해서 아무래도 아까 이야기해 주셨던 점막 관해 유도를 좀 할 텐데 점막 관해 유도가 어떤 건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고 사진을 보면서 정상과 점막 관해 이걸 조금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이 크론병 환자 같은 경우는 염증도 아주 심하고 출혈도 있으면서 네. 체중 감소는 마찬가지로 동반이 돼 있었던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중증 크론병 환자였고 이게 계속되다 보면 이제 장내 협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물학적 제제, 인플리시맵이라고 하는 주사 제제를 투여를 했고 그렇게 치료를 하면서 생물학적 제제 1년 뒤에 보시면 거의 정상 아니에요? 네, 거의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글동글한 것들은 저희가 이제 치료 후에 그냥 남은 흔적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보시면 혈관도 보이고 색깔도 핑크색이고 이제 점막에는 문제가 없고 이런 네. 경우는 조직 검사했을 때도 염증이 없습니다. 네. 그 관해라는 게 사전적 의미로는 뭐 일시적으로 약간 호전됐다 이런 그런 상태잖아요. 그럼 아까 보여주셨던 그 사진 생물학적 치료 후 1년 그게 이제 점막 관해 네. 상태일까요? 요 사진만 봐서는 내시경적 관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거를 이제 조직 검사해서 조직 검사에서도 염증이 없으면 이제 점막 관해에 다다랐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런 경우는 현재 먹고 있는 약이나 치료 제제를 정기적으로 하면서 생활을 하면은 일상생활에 지장 없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여러 가지 치료법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염증성 장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 저희가 아까 뭐 경장 식이요법도 배웠지만 네. 역시나 먹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을 앓고 있는 분들의 식이요법은 어떻게 시행을 해야 될까요? 그 크론병 환자들이 뭐 평생 이런 완전 경장 영양만 먹어야 된다는 아닙니다. 그 중증인 환자한테 이제 정상적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서 만 18세 환자들에 한해서 이제 보건소 지원이 되는 거고요. 경장 영양하는 기간은 보통 한 4에서 8주 정도를 잡고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보통 평균적으로 청소년 시기에 하루에 한 4포에서 5포 정도의 엘리멘탈 시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동반하면서 약물 치료를 같이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예전에는 스테로이드를 워낙 기본 치료약제로 썼는데 그게 소아한테는 뭐 부작용이 워낙 많다 그렇죠. 보니까 뭐 골밀도 손상 네. 이런 것도 많이 이야기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쓰는 것보다는 완전경장 영양을 4주에서 8주 이상 적극적으로 했을 때 거의 스테로이드 치료와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그런 논문 결과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이제 환자 교육하고 좀 힘들더라도 네. 유지를 하고요. 그 후에 증상이 이제 좀 좋아지면은 하루에 보통 1개 정도 먹읍시다라고 얘기를 해서 체중이 잘 늘면은 이제 시기 진행하면서 일상 시기 진행하면서 진행을 하고요. 궤양성 대장염 같은 경우도 보통은 이제 단백질이랑 이런 것들을 풍부하게 먹으면서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게 목표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먹어서 자극이 되는 뭐 기름진 음식, 인스턴트 튀긴 거, 그리고 시거나 맵고 짠 음식, 그리고 절인류 같은 경우는 좀 피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가 오늘 소아 염증성 장 질환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것만은 기억해야 된다 하는 내용들 한번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환자들이 단순히 그냥 복통과 설사가 다 염증성 장질환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들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환자가 계속 반복되면서 체중도 빠지거나 늘지 않고 키도 크지 않는 경우 그다음에 단순히 복통과 설사가 아닌 야간에 아파서 깨거나 혈변이 반복되는 경우 그리고 항문이 초기에는 그냥 치질처럼 생겼던 것이 계속적으로 재발하면서 농량이 생기거나 하면은 꼭 전문의 진료를 보시는 것을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이번에는 소아 염증성 장질환에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OX 퀴즈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소아 염증성 장질환과 관련된 OX 질문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아무래도 만성 질환이 오랜 시간 이어지다 보면 이런 생각 당연히 드실 것 같습니다. 이 염증성 장질환이 오래 이어지면
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네, 정답은 O입니다. 궤양성 대장염 같은 경우는 유병률이 8년에서 10년이 넘어가게 되면 암 발생률이 0.5에서 1%씩 증가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인이 됐을 경우에는 내시경 검사를 1년에서 2년마다 꼭 하셔서 악성 변화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 질문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 장에 유산균이 좋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염증성 장 질환에는 유산균 섭취가 중요하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네, 정답은 세모로 하겠습니다. 유산균이 치료에 필수적인 약물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궤양성 대장염 환자들에서 유산균의 복용 후에 관해 유도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좋은 유산균을 먹는 것은 치료에 도움은 줄 수 있으나 꼭 먹어야 되는 필수 약은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OX 질문입니다. 이 바이러스 장염의 경우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자, 그렇다면 크론병의 경우 전염이 될 수 있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크론병은 전염력은 전혀 없습니다. 자가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본인 증상만 나타나고 장염처럼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해서 전혀 옮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가족력은 있을 수가 있어서 유전은 될 수 있는 것이 특징이겠습니다. 자, 끝으로 소아 염증성 장 질환에 대해서 한마디로 한 줄로 정리를 해볼 텐데요. 교수님, 소아 염증성 장 질환은 네모다. 이 네모를 채워주실까요? 네, 소아 염증성 장 질환은 관심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를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잘 주의 관찰한다면 염증성 장 질환이 의심이 되는 경우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관심 가지고 늦지 않게 전문의 진료를 보시는 게 진단과 치료에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소아 염증성 장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소아 청소년과 김주영 교수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염증성 장 질환은 소아부터 20, 30대 젊은 층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특히 성장기 자녀를 두신 분들이라면 배변 습관을 좀 더 유심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건강플러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